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이어지며 미세먼지 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사 발원지가 건조한 탓에 5월 중순까지는 황사가 더 나타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기후에 아랍에미리트에 2년치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일부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20년 넘게 진행한 인공 강우 실험과의 연관성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데 의대 정원 방안을 놓고 정부와 대립하는 두 의사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생산량이 크게 줄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140% 가까이 올랐는데 제과업계는 과자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사흘째 황사가 이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올 봄에는 서울에서만 벌써 6일이나 황사가 관측됐는데 이미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황사 발원지가 건조한 탓에 앞으로 5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는 황사가 바깥 활동을 더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이 장막을 친 듯 뿌옇게 변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황사 때문입니다. 서울은 한때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특히 구로구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33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부산 태종대와 울산 화산리는 무려 40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평소 3배에서 7배 높은 수준으로 대부분 미세먼지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황사는 밤사이 남동쪽으로 이동해 오늘은 서쪽 지방부터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올봄 일어난 서울의 황사 일수는 이미 예년과 비슷한 6일인데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황사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황사 주요 발원지가 여전히 건조한 상황으로 발원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경까지는 기압골 후면에서 발원하는 황사가 강한 북서기류를 타고 언제든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관측된 봄철 황사 일수는 15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는 5월까지 예년보다 많은 황사가 우려되는 가운데 바람 방향에 따라 언제든 역대급 미세먼지 공습이 찾아올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건조한 사막 기후인 아랍에미리트에 2년치가 넘는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많은 기후학자는 지구온난화를 꼽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20년 넘게 진행하고 있는 인공 강우 실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중동의 허브 두바이 국제공항. 대형 여객기가 활주로에 물살을 가르며 힘겹게 나아갑니다. 공항 인근 도로까지 끊기면서 항공기 수백 편이 결항했습니다. 두바이를 상징하는 화려한 쇼핑몰도 도시철도의 역사도 속수무책으로 물에 잠겼습니다. 도심의 주요 도로엔 값비싼 스포츠카를 비롯해 차량 수백 대가 물에 잠겨 방치됐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아랍에미리트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기상당국이 발표한 공식 강수량은 142mm,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254mm가 관측됐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2년 반에 걸쳐 내릴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 겁니다. 1949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악의 폭우로 많은 기후학자는 지구온난화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적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극단적 기상이변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공강우 실험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연구진의 지원을 받아 20년 넘게 인공강우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에도 300차례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아랍권 언론들은 이번 주 초 폭풍이 다가오면서 구름이 나타나자 곧바로 실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아랍에미리트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일본 서쪽 규슈와 시코쿠 사이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발생 초기 지진 규모를 6.4, 진원 깊이를 50km로 발표했다가 2시간 뒤 규모 6.6, 진원 깊이 39km로 정보를 정정했습니다. NHK 등 현지 방송들은 이번 지진으로 시코쿠 서쪽 에이메현에서 5명, 규슈 동부 오이타현에서 2명 등 모두 7명의 부상자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쓰나미 우려나 아카타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이상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해협은 부산에서 직선 거리로 370km쯤 떨어진 지점으로 경남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140여 건 접수됐습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2차 연도 방류를 오는 19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의 방류를 앞두고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4 사업연도에 모두 7회차에 걸쳐 54,6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1회차 방류는 5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회차당 방류량은 종전과 같은 7,800톤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인삼은 환경에 민감한 작물이어서 차광막을 설치해 햇빛이나 온도, 습도를 조절해줘야 합니다. 차광막 설치를 위해 꼭 필요한 인삼 지주대는 대부분 수입 목재에 의존해 왔는데 국내에서 폐 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지주대가 개발돼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인삼 지주대의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들어오는 수입 목재입니다. 목재 수입량만 연간 16만 톤, 금액으로 7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 과정에서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져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인삼 농사를 짓는 이승원 씨는 3년 전 폐비닐을 활용한 지주대를 시범 설치했습니다. 나무 지주대가 자주 썩어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설치가 간단한 게 장점입니다. 플라스틱 지주목이 기존의 나무 지주목에 비해서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방수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부식되거나 썩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연재해에 굉장히 강하고 재생 플라스틱 지주대는 버려지는 폐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재활용 규모는 3년 전 15,000톤에서 올해 10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생 플라스틱 지주대의 평균 기대 수명은 10년 이상입니다. 환경 위해성 평가 결과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농작업 환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목재에 비해 헥타르당 설치비가 190만 원 정도 절감돼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한 인삼 지주대를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내구성이라든지 그다음 내후성 시험 그리고 연로화 시험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전혀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농진청은 재생 플라스틱 지주대를 사과나 포도 등 다른 작물의 시설 구조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위 구성이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다음 주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의료계 단체와 환자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정부는 두 단체의 자리를 비워놓고 우선 특위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분만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산과 전임의가 사라졌습니다. 경무에 더해 소송 위험까지 크다 보니 산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에서 분만 등을 맡는 산과 전임의는 올해 3월부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산과 전임의 공백 사태가 발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지난 2년 연속 산과에 지원한 전공의가 없는 데다 남아있는 전임의들이 자리를 옮기며 빚어진 일입니다. 산과가 대표적인 기피 분과로 전락했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분만 수가가 낮다 보니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기부터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분만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야간, 주말 구분 없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학병원 산과엔 고위험 산모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소송 위험이 높다는 점 역시 기피 원인으로 꼽힙니다. 병원 관계자는 MZ세대 전공의들이 산과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학문 자체가 소멸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분만 수가와 기피 분과 의료진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60대 여성이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다 경남 김해에서 부산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쯤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 A씨가 가슴이 아프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산 경남 지역 병원 6곳에 10차례가량 연락했지만 의사가 없다거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A씨는 결국 신고 1시간 10여 분 만에 쓰러진 위치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 명륜동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긴급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아미동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가 밤 10시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심장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충북경찰청 페이스북 계정 이름이 중국어로 바뀌고 기존 게시글이 삭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 계정까지 뚫릴 정도로 SNS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본사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 보니 신고해도 복구가 쉽지 않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말 A씨는 오랜만에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밀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프로필이 모두 중국어로 바뀌어 있길래 본인 인증을 거쳐 원래대로 돌려놨는데 몇 달 뒤엔 등록된 이메일 주소까지 바뀌어 계정에 접속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해킹 피해였습니다. 코드 번호 이런 거를 막 보냈는데 제 메일로 안 오고 저쪽 메일로 가는 거죠. 코드 번호가. 이유 모르는 여성의 사진과 함께 최근 이혼했다는 내용 등 허무맹랑한 소개글이 A씨 계정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제 계정의 프로필을 보고 친구들이 많이 연락이 왔어요. 프로필 좀 이상하다고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애들도 있고 다 가정이 있는데 이혼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시물도 되게 되게 추상적인 말 같은 걸 써놓고. 심지어 페이스북엔 A씨 계정과 같은 이름이나 사진을 내건 또 다른 계정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로맨스 스캠 등 범죄 악용이 의심돼 페이스북에 계정 삭제를 요청했지만 메일을 보내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반복될 뿐 조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로벌한 대형 회사에서 이게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대답하는 형식이 정말 AI 수준의 답변, 기계적인 답변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분통이 터지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SNS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VPN, 가상사설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탓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자동 로그인을 계속 해놓는다 그러면 자기가 모르는 사이 앱만 구독만 시켜도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편 그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려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자기가 SNS 계정에 접근할 때에는 그때마다 로그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2단계 인증 기능을 활용하고 안 쓰는 계정은 과감하게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기후변화로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코코아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과업계는 초콜릿 등 과자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열매의 가루, 코코아 값이 연일 고공행진입니다. 이번 달 코코아 선물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톤당 $10,000를 돌파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기준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은 톤당 $1,243로 올해 초와 비교해 1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아프리카의 카카오 농사가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가뭄으로 초토화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제과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이미 확보해둔 카카오 원료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초콜릿이나 막대 과자 등 초코류 스낵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초콜릿 업체들은 모두 다 가격을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이 원물을 구하기 위해서 다들 똑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당장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면서도 카카오와 설탕 등 원재료 국제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디바 등 초콜릿 수입 업체들도 추후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료값에 더해 유가와 환율까지 오르면서 과자값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요즘 가격이 안 오르는 제품을 찾는 게 빠르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업종에서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치킨, 햄버거에 이어 편의점 일부 품목도 가격을 올리기로 했는데 필수 식재료의 가격이 1년 사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되면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저렴해 간식으로 인기가 많은 가공란입니다. 다음 달부터 가격이 약 10% 오릅니다. 편의점 업계도 줄줄이 가격 상승에 합류했습니다. CU는 볼펜 등 11개 제품을, GS25는 가공란의 가격을 올립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역시 면도기와 생리대, 클렌저 등의 가격 인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들은 월급만 빼고 다 오른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대학생들은 지갑 사정도 이제 넉넉하지 않고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거나 알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제 부담스럽죠. 사실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사실. 생활하는 주부들은 또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식재료를. 그래서 실은 살 때마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의 올 1분기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카레 등 25개 품목이 1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1년간 값이 무섭게 오른 식용유입니다. 무려 50% 가까이 오르면서 외식 물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식용유 외에도 필수 재료인 설탕과 된장이 각각 27.7%, 17.4%씩 올랐습니다. 평균은 6%가 올랐는데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크게 웃돌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감 물가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 마트나 혹은 이제 시장에서 직접 구매 빈도가 높은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이 구매 품목이 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 한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체감 물가와 그리고 이제 지표 물가 사이의 괴리감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초콜릿과 올리브유도 줄줄이 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소비자 체감 물가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최근 높은 환율 문제에 한일 재무장관이 구두 개입한 데 이어 이번엔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연일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3국 간의 첫 재무장관 회의가 미국 워싱턴 재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환율 문제 등 금융 불안에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실물 경제 불확실성에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수면의 불안에 대해서도 삼국이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공동성명에는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 개입을 특히 꺼리는 미국 측 입장을 고려하면 환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은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발 경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로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경제적 강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MF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지 대담에서 환율을 안정시킬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시장 기초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떨어졌다며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승용차인 프리우스 뒷좌석 개폐 장치의 성능 이상으로 21만 대에 대해 리콜에 나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도요타가 일본 국토교통성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재작년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제작된 프리우스로 해외 판매 차량까지 합치면 리콜 대상은 모두 21만 1000여 대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리콜 대상인 5세대 프리우스는 북미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됐고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에서도 판매돼 왔습니다. 도요타는 뒷좌석 문을 여는 스위치의 방수 성능이 미흡해 세차 등으로 물이 스며들어 내부 부품에 합선이 일어나면 주행 중 문이 열릴 우려도 있다고 리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행 중 문이 열린 사례는 3건 보고됐고 도요타는 잠정적으로 개폐 장치의 퓨즈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임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포드 자동차가 배터리 감지 오류로 브롱코 스포츠 SUV와 매버릭 픽업 트럭 45만 6천여 대를 리콜합니다. AP통신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발표를 토대로 해당 차량이 배터리 충전량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차량이 주행 중 갑작스럽게 정지하거나 재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생산된 2021-2024형 브롱코 스포츠 약 40만 대와 2021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생산된 2022-2023년형 매버릭 5만 3천여 대입니다. 포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러를 통해 차량의 제어 모듈을 무료로 재보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포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6월까지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NS 계정을 해킹당해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 사례 전해드렸는데요. 요즘은 SNS 계정이 단지 소통 수단이 아니라 다른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이디의 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보안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안 쓰는 계정이 있다면 삭제하고 자동 로그인 설정이 되어 있다면 더 자주 비밀번호를 바꾸고 2단계 인증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